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죽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지언이는 이유진, 펴낸 것은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미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가 된 최초의 한국인 정신과 의사이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과와 호스피스 완화의로 세부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완치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의학의 한 세부 분야다. 심각한 병을 알아서 완치를 목적으로 모든 치료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낫긴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더 이상 완치를 기대하고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없다면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서 먹고 싶은 것 다 먹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이 한마디로 환자와 가족들은 걱정 없이 병원을 떠날 수 있을까? 아니다. 죽을 병을 안고 퇴원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환자와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낀다. 나를 돌보아 주던 병원과 의사가 나를 포기한다고 느낄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뿐이라는 생각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차라리 지금 생을 끝내는 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는 병이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끝난 건 아니다. 완치를 위한 치료가 모두 끝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완화 의료다. 이제부터는 환자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보면 된다. 여기서 돌봄과 편안함이란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 고통을 드러내는 치료를 말한다. 치료의 초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누구에게 연락해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하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하기 힘들며 기억력마저 떨어진다. 환자의 가족들 역시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과 말투로 대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나의 슬픔은 어떻게 다스릴지 모든 것이 어렵다. 죽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다. 그러니 죽어가는 과정도 살만해야 한다. 아무 도움도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환자와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드라마 있으나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존재 이유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시작되면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환자가 더 빨리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자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 목적이 삶을 양적으로 연장하는 데 맞추어져 있지 않을 뿐, 그렇다고 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반대로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완치를 위한 치료를 지속했을 때 그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빨리 사망하는 경우는 있다. 남은 삶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어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6개월을 훌쩍 넘어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기대 수명을 넘어서 예상보다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 1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지 고민하고 배웠다.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감사했던 일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을 그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대입해 보도록 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환자들은 살아오면서 무엇을 후회했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들려주었다. 앞만 보고 쉼없이 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그제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혼을 했거나 자녀를 잃었거나 사별을 했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은퇴를 했을 때 또는 큰 병을 진단받거나 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고 후회했고 절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상실감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는 경험은 삶을 멈추게 했고 돌아보게 했고 변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인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타인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다. 좋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결국 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행복한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은 더 열렬히 반짝여야 한다. 나는 인생을 축제처럼 살기 위해 죽음을 공부하기로 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의사들. 미국에서의 고된 날들이 이어지자 몸은 하루하루 지쳐갔고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은 어느새 보잘것없게 여겨졌다. 즐거운 일이 그다지 없고 삶의 의욕도 바닥을 쳤다. 가까이에 마음 놓고 신세 한탄할 한국인 친구 하나 없던 그때 내 존재는 아득하고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목적 없이 부여하는 먼지 같았다. 이대로 내가 사라진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인 교수님과 환자 사례를 의논하는 날이었다. 나는 환자 대신 나의 정신 상태를 대화의 주제로 끄집어 올렸다. 정신건강의학을 전담하는 교수님은 응급실로 오는 모든 정신과 환자들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나의 화소연을 듣더니 선뜻 이렇게 말했다. 항우울제를 좀 먹어보는 건 어때? 우울감이 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고 업무를 보거나 대인관계를 맺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므로 항우울제의 도움을 받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그의 생각은 나와 달랐다. 가벼운 우울감이 있을 때 일찍 시작해서 빨리 도움을 받는 게 낫지. 나도 이미 먹고 있는데. 그는 에너지가 넘치는 워킹맘이었다. 젊은 나이에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 아직까지는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들 둘을 키우며 직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늘 밝고 의욕이 넘쳐 보였다. 언젠가 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그런 교수님이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나에게 꺼리낌 없이 터놓는 모습이 낯설고 놀라웠다. 항우울제 복용을 권유받았던 당시에 나는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닿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우울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진행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도울 용기를 냈다. 햇빛 아래로 나아가 몸을 따뜻하게 했고 바람을 느끼며 맑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켰으며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에 선명한 연두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때마침 찾아온 봄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서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잘 재우고 잘 먹이고 많이 웃게 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쓰고 말이 덜 통해도 마음이 통할 만한 친구들을 붙잡고 수다를 떨면서 우울증은 서서히 사라졌다.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내밀한 상처를 내보이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되어야 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살면서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에 있을 때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상담 요청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는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혈액암 진단을 받고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비교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종류의 암을 진단받아 완치될 것이란 희망을 크게 갖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고 치료를 잘 받으면 곧 완치될 거라 믿으면서도 왜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자기 자신도 의아하다고 했다. 건장한 체격의 그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안의 장남으로 늘 책임감이 넘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으며 부모님이 의지하는 든든한 아들이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해내가던 중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좋아요. 눈물이 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괜찮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완치될 거니까요. 나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건강하게 살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30대가 갑자기 그런 진단을 받는다는 게 이건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닌데요. 순간 그는 쏟아지듯 허리를 굽힌 채 머리를 감싸 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참 우는 그의 등에 나는 손을 가볍게 얹고 말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는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남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으며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남자가 해선 안 되는 나약한 행동이라 믿고 살았다.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면 뭐든 잘 될 것이라고 믿어온 그에게 암은 그저 극복해야 할 삶의 과제 중 하나였으며 큰 병을 진단받고도 늘 그래왔듯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암이 자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거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머리로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마음은 힘들었을 수 있다. 그는 강한 이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보주지 못한 마음의 고통은 온전히 몸으로 감당해야 했고 슬퍼지는 않은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독특한 증상을 보였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치료가 쉽든 어렵든 암을 진단받는 사건 자체가 삶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미침을 명시적으로 말해 주었다. 저자의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책이었습니다.